안녕하세요. 40평생 살면서 역대급 밥맛 없는 사람을 처음 겪어본 여자입니다. 저는 한평생 살면서 특정 사람을 이렇게까지 싫어했던 적이 없었어요. 좀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저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피해까지 주는 역대급 밥맛 없는 인간을 겪고 난 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인간이 생겼어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막장으로 사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시댁에 스며든 순간 온 가족이 뒷목을 잡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의 아픈 사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시부모님의 성품도 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시부모님께서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좋은 분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은 가족을 위할 줄 아는 정말 진국인 남자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할 당시 우연히 길에서 시아버지를 마주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멀리서 아버님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쪽에서 일하세요? 누군가 했더니 성원이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어. 이제 잘 정리해서 출발하면 되니까 걱정 마. 에이, 잠깐이면 되는데 뭐 어떠세요? 아들이 이 정도도 못 도와드려서 되겠어요? 너 데이트 중인데 괜히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때 아버님은 어색하게 서 있는 저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인사드릴 타이밍을 놓쳤던 저는 그제야 아버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잘 갖추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 마요. 나야말로 누추하게 있어서 미안해요. 우린 다음에 인사하기로 하고 어서 가봐요. 저는 그렇게 아버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아버님이 개인 용달로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길에서 갑자기 마주하니까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까 아버지 보고 너무 반가워서 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한테 뭐가 미안해. 길에서 아버지 보면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 난 그냥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 괜찮아. 아버지 다 이해하실 거야. 난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셔서 그런지 우연히 마주치면 자꾸 도와드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덕분이니까 멋지게 효도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네. 남편은 그 당시 더운 날씨에도 이삿짐을 옮기느라 고생하시는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속마음을 털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에 아까 오빠가 아버지를 모른 척 지나쳤으면 오히려 더 실망했을 것 같아. 정말? 난 네가 아버지 용달차 운전하는 거 직접 보면 괜히 실망할까 봐 속으로 아차 싶었어. 뭐? 아니, 오빤 날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런 걸로 실망할 사람이야? 아버님이 용달하시는 게 뭐가 어때서. 다 사람들이 찾고 필요로 하니까 있는 직업이잖아. 오히려 난 남들이 쉽게 못하는 직업인데 대단하신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남편은 제 말에 안심하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려 깊은 남편의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2년간의 연애 끝에 실제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었죠. 남편한테 시누이가 2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잔뜩 긴장한 채 갔던 게 미안할 정도로 시누이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특히 둘째 시누는 절 보자마자 친근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둘째 여동생이에요. 저희 오빠가 이렇게 미인을 만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갑다면서 인사하는 둘째 신우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괜히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신우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들께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행정이나 관리 쪽 업무하고 있어요. 가끔 어르신들 목욕 봉사도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네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원래는 핸드볼 선수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중학교 다닐 때까진 핸드볼 선수였는데요. 실력도 안 늘고 부상으로 그만뒀어요. 오랜 꿈이었는데 그만두니까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힘든 경험을 했었네요. 그래도 그만큼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어머님은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괜히 위로받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들까지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족을 보면 미래의 결혼 생활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시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의 결혼에 확신을 얻었어요. 제가 여기 사연 채널에서 다양한 사연 듣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도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시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댁은 제2의 친정처럼 느껴질 만큼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 인사 간 자리였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주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절 말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식당도 아니고 뭘 돕겠다고 주방을 들어와. 거실에 가서 앉아 있어.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손에 물 묻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도 어머니께서 음식하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뒷정리라도 도와드려야죠. 제가 정리라도 도와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어. 우리 집 귀한 손님인데 이 정도 대접은 해야지. 정말 괜찮으니까 가서 좀 쉬고 있어. 어머님은 저를 주방 근처에 못 오게 거실로 떠미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아버님과 시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시누들은 정말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막내 시누는 저를 보면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아요? 난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 결혼 생각이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럼요. 저는 배우자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화가 잘 통하면 가치관도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우와, 너무 부럽다. 새언니 부러워요. 여동생이 없던 저는 신우들이 꼭 여동생처럼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성격이 좋아서 다들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정말 남편과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예상처럼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일부러 일찍 갔는데 어머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란 목소리로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걸 언제 다 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지 왜 미리 다 만드셨어요?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며느리 오길 기다려. 내가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난 혼자야 편하더라. 어머님, 그래도 저도 며느리인데 앞으로는 저랑 같이 해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난 하나도 안 힘들어.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만들면 금방 해. 어머님은 제가 일을 도우려고 해도 도무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나 제사 때 요리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너무 많은 배려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시댁이 꼭 제2의 친정 같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신우도 둘이나 있었지만 여동생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친한 사이였습니다. 성격 좋고 밝은 시누이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늘 궁금했었죠. 그런데 몇 년 후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 둘째 신우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에 처음으로 인사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봐도 좀 건달 느낌에다가 무서운 깡패같이 생긴 그런 깍두기 머리였던 거예요. 심지어 긴팔을 입었는데도 손목으로 보이는 문신이 괜히 무서웠습니다. 착한 시누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신우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예비 남편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 저렇게 문신하고 회사 다니는 건 어렵잖아요. 중고차 딜러예요. 실적도 좋고 일도 잘해요. 직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문신도 너무 많고 인상도 좀 안 좋아 보여요. 새언니, 저 사람 겉모습은 저래도 마음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 저한테 위로를 준 사람이에요.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가씨가 좋다면 말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봐요. 저도 언니처럼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응원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신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그저 지켜봐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가족들도 심애부를 보는 눈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심애부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호탕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미정이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싶었는데 장모님을 많이 닮았네요. 장모님 미모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성격이 참 호탕한 것 같네요. 제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자식 굶겨죽일 성격은 아닙니다. 미정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는 가족들 속도 모른 채 호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인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님은 둘째 신우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 정말 결혼할 거야? 몸에 문신도 너무 많고 엄마는 괜히 걱정스러워서 그래. 진짜로 괜찮은 사람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비 오면 제일 먼저 나부터 데리러 오는 사람이야.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날 많이 아껴준다니까. 그때 신우의 말에 시부모님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신우의 말을 믿고 행복하기를 바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결혼을 말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둘째 신우 결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신우가 결혼한 후 심해부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걱정과 다르게 결혼 후 심해부는 누구보다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한 번은 심애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호탕한 목소리로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시간은 되는데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번 달에 최고 실적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소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형님네도 초대하고 싶어서요. 아내가 새언니 임신했다고 형님네도 부르자고 노래 부르네요. 정말? 아우, 자네 축하하네. 차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네.
우리도 불러주면 고맙지. 그럼 주말에 처가댁으로 오세요. 제가 아주 한턱 제대로 쏘겠습니다. 심해부는 최고 실적을 올렸다면서 가족들한테 소고기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족을 위하는 모습에 저는 의외다 싶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다 같이 가족끼리 모였을 땐 시부모님께 정말 막내 아들처럼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마주 앉아 있던 심해부는 즐거운 목소리로 아버님을 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복분자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한 잔 하셔야죠. 그럼 우리 사이가 최고 실적을 쌓았다는데 한 잔 해야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건강하세요. 내가 우리 사이 덕분에 아주 만수무강할 것 같네. 심해부는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소고기를 준비해 왔어요. 그걸 보고 저는 제가 참 사람을 편협하게 봤구나 싶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단정 지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죠. 그 후로도 심해부는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저와 남편이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어머님은 급하게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힘겨운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은 개인 용달도 잠시 쉬면서 어머니 옆에 꼭 붙어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2년이 넘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암을 이겨내지 못하셨습니다. 점점 마지막이 다가올 무렵에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무섭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의학 기술이 좋아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하루가 다르게 야위 모습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님 곁을 둘째 신우와 심해부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켰어요. 특히 심해부는 힘들어하던 어머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장모님, 둘째 딸 낳은 손녀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손녀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어서 기운 차리세요. 우리 사위, 내가 이렇게 걱정만 끼쳐서 미안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해. 오래오래 지켜봐 주셔야죠. 이대로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어요. 심해부는 병실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어머님의 쾌차를 빌면서 잘했던 사람이 둘째 신우와 심해부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어머님은 마지막 힘겹게 버티시다가 숨을 거두고 마셨어요. 그때 어머님은 가족들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들, 딸, 그리고 여보, 가족들끼리 잘 살고 있어요. 난 이렇게 가지만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우리 아들, 딸, 내 자식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애들 곁에서 오래 있다가 와요. 내가 먼저 가서 당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 많이 사랑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말에 아버님은 오열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떠나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생전에 어머님은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우셔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어머님의 장례식장에는 동네 분들도 많이 찾아와 같이 슬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해부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땅을 치며 오열하더라고요. 장모님, 항상 저 반겨주시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말하시던 게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아직도 계실 것만 같아요. 이 은혜를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심해부가 오열하면서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심해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간적인 면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댁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심해부의 실체가 점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둘째 신우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한겨울에 출근하던 둘째 신우가 긴 계단을 내려가다가 꽝꽝 얼어서 빙판이 된 계단을 밟고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신우가 잘못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척추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명랑하고 쾌활했던 신우이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난 몸이 안 움직여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저 어떡해요? 이런 몸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저 차라리 죽을래요. 아가씨, 걱정 마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둘째 신우는 몸이 움직이지 않자 망연자실해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심해부는 아가씨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살 수 있어.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우 옆에서 심해부는 손을 잡아주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우 옆에 든든한 심해부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 재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해부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신우를 업고 다닐 것처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신우가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같이 여행도 다녔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심해부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막내 신우 결혼식 때 휠체어를 탄 둘째 신우를 거들떠도 안 보는 심해부를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심해부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신우가 눈치채고 저한테 와서 애원하며 말하는 겁니다. 새언니,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요. 난 아직도 저 사람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돼서 떠날까봐 무서워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떠날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저한테 남편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다려봐요. 저는 신우 좀 잘 챙겨달라고 심해부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불안해하는 신우 때문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신우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신우의 작아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막내 신우가 결혼하면서 전라도 광주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둘째 신우를 챙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신우한테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신우도 저한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반찬을 챙겨서 신우한테 가자 신우는 울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습니다. 새언니, 저 집 내놨어요. 집을 내놨다고요? 왜요? 이 집 팔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남편이 사고가 좀 있어서 회사에서도 잘렸고 그거 막느라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사고길래 집까지 내놨어요. 자세한 건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편해지면 그때 말해줄게요. 도대체 심해부가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처가살이를 결정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심해부가 처가살이를 시작하고 9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님께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벌써 밤 11시예요. 그냥 일 끝나고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다가 우리 며느리가 생각나서 해봤다. 애들은 다 자니? 그럼요. 아까 10시부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 목소리 들으려고 해본 거야.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했구나. 이만 끊자. 아버님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일찍 잠든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걸으셨던 겁니다. 알 수 없는 아버님 전화가 마음에 걸려 저는 주말에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아버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은 예전과 달리 기가 죽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아버님 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심해부였어요. 그때 저는 한숨만 쉬면서 앉아 계신 아버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난 입맛이 없어. 너희들끼리 먹어라. 아버님이 입맛이 없다고 말하자 심해부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왜 또 분위기를 깨세요? 빨리 오시라고요. 차렸을 때 드셔야지. 왜 상을 2번 차리게 하세요? 아버님 자꾸 이러실 거예요? 아,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이따 약 먹으려면 지금 밥을 먹어야겠네. 그래, 어서 먹자. 심해부 눈치를 보면서 밥을 드시러 온 아버님은 손을 떨면서 젓가락을 드셨어요. 그 후로도 계속 심해부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는 아버님 모습을 보고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우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심해부를 말리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찝찝함만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던 어느 날 저는 실마리를 잡게 된 날이 있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아버님 드릴 두꺼운 잠바를 사서 아버님 댁으로 찾아갔다가 아버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머리에는 피가 고인 반창고가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도 보이는 겁니다. 저는 놀란 목소리로 아버님을 보며 물었어요. 아버님, 얼굴이 왜 그래요? 네? 빨리 말씀해 보세요. 왜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밤에 내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 집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가 나요? 욕실에서 넘어진 상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욕실에서 넘어지신 거 맞아요? 저한테 똑바로 말해보세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괜히 아버님을 추궁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주방에서 저와 아버님 대화를 엿듣다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버지 혼자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 맞아요. 제가 다 약 발라드렸어요. 상처가 아무리 봐도 넘어진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을까 봐서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식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제가 신우와 나를 세우면서 대화를 하자 아버님은 대화를 끊으면서 말씀하셨죠. 그만들 해라. 내가 실수한 걸로 왜들 싸워? 그만들라고. 내가 밥 차려줄게. 밥부터 먹자. 저는 아버님이 밥을 차리겠다는 말에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밥을 차려요? 나도 밥 자주 해. 동태찌개 끓여줄게. 아버님이 세 식구 밥을 차리세요? 그럼 식탁 위에 있는 동태가 아버님이 요리하려고 사다 두신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거야.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며느라, 너는 어서 가봐라. 곧 있으면 사위 올 때도 했어.
제가 왜 가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갈게요. 뭐하러 여기서 밥을 먹어? 어서 가서 애들이랑 같이 먹어. 그 순간 아버님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님 댁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 일을 상의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 이상해.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상처가 넘어진 상처가 아니야. 표정도 이상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 뭐? 아버지가? 어, 당신이 소형 카메라 같은 거 전자 산 거 가서 좀 하나 사와. 당신이 아버님 집에 가서 그 카메라 좀 설치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밖으로 다 불러낼 테니까 그 사이에 당신이 가서 설치해.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방법이 좋겠다. 저는 남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 부부와 아버님을 따로 갈빗집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심해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물개박수를 치면서 말하더군요. 아유,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소갈비인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소주 한 잔 시켜도 될까요? 네, 드세요. 오늘은 많이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최고예요, 최고. 심해부는 눈치도 없이 혼자서 먹기 바빴어요. 신우와 아버님을 챙기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님을 보면서 넌지시 물었어요. 근데 아버님, 요즘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그게? 아버님이 우물쭈물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자 심해부가 대화에 끼어들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요. 제가 아버님께 잘해드려서 문제죠. 어제는 제가 장어도 사다 드렸어요. 장어요? 일자리도 아직 못 구하셨다면서요. 요즘 아르바이트 하세요? 제가 담배랑 술 끊고 따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버님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같이 외식하는 내내 정말 이상하고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카메라를 잘 설치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서 남편한테 어떻게 됐는지 물었어요. 여보, 잘 설치했어? 어, 내가 안 보이는 곳에 잘 설치했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끔찍한 일이 있었으면 진짜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괜히 의심하는 걸 거야. 저는 애써 남편과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남편과 아버님 댁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확인한 저희 부부는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아버님의 초라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작아지게 만든 사람은 바로 심애부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아버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심애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밥 차려 놓으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우스워요? 아닐세.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랬어. 뭐 먹을래? 어제나 술 많이 마셨으니까 콩나물국이나 끓여봐요. 심해부의 말에 힘없이 주방으로 가는 아버님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다음 영상에는 심해부가 빨래통을 들고 와서 아버님한테 던지는 장면까지 있더라고요. 오늘 빨래 안 했어요? 내가 제때제때 돌리라고 몇 번 말해요. 내가 어제 바빠서 그랬어. 오늘 빨래 해둘게. 아, 진짜. 노인네가 벌써부터 치매가 왔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뭐해요? 똑바로 해요, 똑바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님 집에 얹혀 사는 인간이 집안 살림까지 아버님한테 다 떠넘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심해부는 아버님한테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빨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에 500만 원만 좀 보내줘봐요. 이젠 죽어도 없어. 다 줬잖아. 내 재산 다 줬잖아. 근데 또 무슨 500만 원이야.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날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으면 돈 주지 마시던가요. 진짜 나도 힘들어서 그래, 이서방.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꼭 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 내놔요. 내가 당신 딸한테 손찌검이라도 해야 돈 줄 거예요? 심해부가 아버님한테 위협적으로 말하니까 그제야 신우가 심해부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제발. 왜? 너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나 아니면 누가 너랑 살아주냐? 그 순간 아버님은 심해부가 신우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놀란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이놈아. 자, 돈 가져가. 가져가라고. 진작에 내놓을 것이지. 심해부는 기어코 아버님께 돈을 뜯어내고 말았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본 남편은 화가 나서 손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좀 빨리 오세요.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빨리 오시라고요. 남편과 애를 낳고 살면서 그렇게 악에 바쳐서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자 남편은 TV에 카메라 영상이 나오게 연결해서 아버님께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때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세요? 이걸 본 제 심정이 어떤 줄이나 아세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을 달래면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저의 간절한 물음에도 아버님은 이제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용기를 내서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날 협박했어. 자기 말 안 들으면 이혼할 거라고. 그런데 딸이 자긴 절대 이혼 못한다고. 나더러 사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이혼하면 자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지냈어. 아버님이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효녀였던 신우이는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남편한테 이혼당할까봐 심해부의 충격적인 행동에 동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신우이는 불쌍한 아버님 대신 자기 남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런 신우의 선택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님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집 말고 가지고 있던 1억 5천도 사위놈이 다 날려먹었어. 처음에는 3천, 2천만 원만 달라고 하더니 10개월 가까이 지나니까 있는 돈이 하나도 없지 뭐냐. 내가 이제는 줄 돈도 없다고 하니까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갔어. 대충 어림잡아도 2억 5천 가까이 가져갔다니까. 아버님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그 돈은 왜 주신 거예요? 저한테라도 말을 했었어야죠. 내가 돈을 안 주면 그 자식이 우리 미정일 때렸어. 둘째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다고 나한테 애원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내가 신고라도 하려고 하면 그놈이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었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싹을 싹 다 잘라버렸어야죠. 아버님이 뭐가 부족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실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남들처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딸이 애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냐. 아버님이 울면서 말하자 남편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대로 못 넘어가요. 제가 미정이 설득할 테니까 아버진 빨리 고소하세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아요. 지금 분명 그놈한테 미정이가 세뇌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 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죠.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알았다. 내가 그놈 고소하마.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고소할게. 결국 아버님을 설득 끝에 비밀리에 심해부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우를 따로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힘들게 아버님이 신우를 집으로 데려와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신우가 오자마자 거실 TV에 영상을 틀어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 영상 봐봐.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렇게 욕을 듣고 있는데 대체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남편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소리치자 신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근데 나도 마음이 아팠어. 나도 무서웠고 처음에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점점 두려워졌어. 뒤늦게 후회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오빠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게. 네 남편 고소하자.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아. 큰오빠로서 잘 챙기지 못한 거 다 사과할게. 내가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알겠어, 오빠. 나 헤어질게.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에 나 오빠 집에 좀 있으면 안 돼? 나 그 사람 무서워서 도저히 집에 못 가겠어. 지금 집에 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래, 오빠 집으로 와. 그렇게 해. 그렇게 아버님과 신우는 저희 집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을 우리 집에 안전하게 피신시켜 놓고 남편과 같이 그놈이 있는 아버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하고 신우이를 보면 해코지할 게 뻔했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 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가자 심해부는 사람 좋은 척 말을 걸더군요.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오늘 집사람은 형님 만난다고 하던데요. 누가 네 형님이야? 난 너같이 상도덕 없는 아우 둔 적 없어.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요? 지금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네가 한 만행들 카메라에 증거로 다 남겨놨어. 뭘 찍어요? 아니, 지금 제 허락도 없이 몰래 찍었다는 겁니까? 그거 완전 불법 촬영이잖아요. 야, 신고해. 우리 집에서 내가 카메라 설치한 게 무슨 죄야? 니네 집 아니고 우리 집이야. 저도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죠. 형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 카메라에 뭐가 찍혀 있을까 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여기 네 집 아니고 우리 집이니까 당장 나가. 제가 왜 나갑니까? 걷지도 못하는 동생 데리고 사면 감사해야지. 뭐? 네가 네 죄를 몰라? 읊어줘? 우리 아버지한테 욕설한 죄. 두 번째, 아버지한테 2억 5천 뜯어간 죄. 세 번째, 내 여동생 가스라이팅해서 협박한 죄. 네 번째, 우리 아버지한테 손찌검한 죄. 또 읊어줘? 아주 밤새도록 읊어볼까? 그 순간 남편이 하나씩 짚어내면서 화를 내자 심해부는 본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재수없게 진짜. 그래요. 내가 돈 좀 쓰고 화 좀 냈어요. 그게 왜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인데요? 다음 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니까? 당신 동생이 원하는 게 이혼 같아? 어제까지도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졌어. 됐고, 지금 미정이도 너랑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이혼 소장만 그냥 받으면 돼. 알았어? 당장 여기서 나가, 이 쓰레기야.
뭐? 이혼? 하, 누구 마음대로? 난 절대 못 나가. 그런데 그 순간 심해부가 못 나간다면서 남편 뒷목을 잡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심해부 놈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이야, 감히 네가 내 남편 뒷목을 잡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까지 핸드볼 선수였다는 걸요. 그때 제 손맛을 미처 몰랐던 심해부는 저한테 짝소리가 나도록 뺨을 맞고서 구석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석에서 뺨을 붙들고 뒹구는 심해부 놈을 보고 소리쳤어요. 네가 먼저 폭력 썼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거야.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 쓰레기 자식아. 어디서 사람한테 폭력을 쓰고 있어? 그리고 말했지? 이거 네 집이 아니라고. 너는 딱 경찰 조사받고 교도소 갈 생각이나 해. 어디서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제가 매운 손맛을 보여주고 호통을 치니까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과 합심해서 그놈을 쫓아내버렸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놈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가 끝나자 그놈은 죄명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폭력, 갈취, 협박, 특수폭행 등 줄줄이 읽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버님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놈은 교도소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전에도 폭력 전과로 이미 교도소에 갔다 온 전력이 있어서 형량이 2년 6개월이나 나왔어요. 그동안 백수주제, 아버님 재산을 야금야금 뺏어서 유흥비와 술값으로 다 날린 놈의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놈이 교도소 간다고 생겼던 상처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버님은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마음속에 상처가 깊으셨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정신과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입원한 신우가 퇴원할 무렵에 아버님을 모시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우는 아버님을 보고 무릎을 꿇으면서 오열했습니다. 오빠, 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못난 딸이에요. 일이 커지게 될지 몰랐어요, 아버지. 그냥 절 죽여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미정아, 다 끝났어. 더 이상 우리 딸도 아프지 말고 자책하지 마라. 이 애비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어. 아버님은 그렇게 신우를 용서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아무리 자식이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그렇게 신우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게 몇 달간 신우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극심한 죄책감 때문에 불면증도 심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도 몇 달간 치료받고 나오니까 신우는 점점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그놈이 출소하면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집도 아예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3대가 다 같이 살고 있답니다. 아버님과 신우,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조금씩 건강을 되찾은 신우가 제 아들 숙제도 봐주고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놀면 병이 난다면서 다시 용달차 운전대를 잡으셨답니다. 요새는 자취생, 그리고 1인 가구 이사를 도와주면서 지내고 계세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어봐야 인생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우한테 밝은 빛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말 아십니까? 새조차도 자기 보금자리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새들도 보금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자신의 가족과 가정은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고통 속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아버님이 신우를 위해서 했던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쓰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었지만 결국 온 가족이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돌아볼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